시간에 우리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의료비나 교육비나 월세 관련되는 부분은 원래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실사업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사업자 범위를 한번 보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요 두 가지 사업자가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그죠?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요 요건을 갖췄을 때는 요걸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 영수증 가맹점 모두 가입한 사업자,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 설비 또는 판매 시점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도입 사업자, 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회사들은 요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가맹한 사업자들 대부분 적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신고하면 됩니다. 즉 기장에 의해서 신고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추계신고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추계신고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업용 계좌의 신고 3분의 2 이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3분의 2 이상 사용했다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업용 계좌 신고는 되겠지만 3분의 2 이상 사용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의문은 있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요건을 갖추고 난 뒤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또 갖춰야 됩니다.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연평균 수익금액의 50%를 초과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액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연평균 금액, 3년 평균 금액의 50% 이상만 신고했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된다. 즉 이 이야기는 회사 기수로 따지면 3기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3기 이상 때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느냐? 2021년 귀속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그죠? 그 다음에 2019년도죠. 최소 2019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냈어야만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이니까 2021년 2021년 1월 1일 기준이니까 2년이 되려면 2018년도에 사업자 등록이 나왔어야 되네요. 기수는 4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4기 이상일 때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개시일 현재 2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 체납 사실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조건이 갖춰지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의료비 세액공제부터 보면 본인 65세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 우리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세액공제 적용할 때 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65세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 2번에 기타 의료비 지출 금액의 3% 미달하는 금액이 있을 때 그걸 차감하고 15% 난임 시술비는 20%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본인 등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외의 공제 대상 의료비는 1외에 본인 등에 대한 의료비에서 외의 의료비에서 사업소득 금액이죠. 근로소득일 때는 이게 총급여였습니다. 그죠? 근로자일 때는 총급여였는데 우리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는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7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5% 세액 공제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우리 적용했던 내용하고 전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른 게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세액공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지출액, 본인은 무제한이고요. 취약 전 아동은 300만 원, 초, 중,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로 해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자, 이렇게 해당이 될 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월세액의 1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12%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12%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하고 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로서 그러니까 4,500만 원 이하인 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12%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도액은 월세액의 7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750만 원 기준으로, 최대치 750만 원 기준으로 10% 또는 12%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최저한세, 농특세, 과세 대상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추징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추징되고 나면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적용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2018년도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2010년도 10월 20날에 추징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세액공제 100을 공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때 추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추징이 됐다. 그런 경우에 세액공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21년도부터 세액공제를 아예 배제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공제를 합니다. 세액공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세액공제 배제합니다. 배제하고요. 즉 다음 과세 기간 3년 동안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년도부터 공제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21년도에 만약에 추징이 됐다라고 하면 21년도에 추징된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개년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배제하고 새로 시작하는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교재 보시면 643페이지에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세액공제하고 세액감면 비교해 보시면 세액감면은 구분소득계산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 세액공제는 구분계산서 필요 없고요. 감면 의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세액감면은 2월 공제 안 됩니다. 무조건 소멸합니다. 2월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미공제 세액은 2월 공제됩니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2월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공제감면세액의 공제 순서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국세청에서 안내가 나올 때 공제 순서가 잘못 적용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소득세 감면 규정과 세액 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다음 순서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부터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 공제, 그 다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된 미공제 세액하고 당해 연도 발생 세액 공제로 갑니다. 2월 된 미공제 세액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당해연도 발생세액공제로 가서 공제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감면세액 공제 순서에 오류가 있어서 자주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의 차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 세액계산 신고서에 가보면 최저한세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것부터 적용 안 되는 건 뒤에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2월 공제 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 감면액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2월 공제 감면액을 먼저 적용하고요. 그죠? 먼저 적용하고 적용되지 않는 것 나중에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한세가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적용되지 않는 것 나중에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액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에는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을 적용하다 보면 2월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농특세가 적용되는 게 있고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하게 되면 우리 교재 64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7번까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론적으로 좀 분석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쭉 정리를 한 내용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열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농특세 대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자 상당액이 추징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대상은 최저한세 적용 여부, 농특세 적용 여부, 사후관리 있느냐, 사후관리 있을 때 이자 상당액 추징하느냐, 뭐 이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요, 공제 순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 다음에 고용인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세액공제, 고용정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배제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세액공제는 전부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부터 먼저 가고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갑니다. 그러니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맨 마지막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세액공제 감면 중에 세액 감면부터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고용이 감소해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농특세 비과세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사후관리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보험료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겠죠.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라는 건데, 사회보험료는 농특세 비과세고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은 농특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농특세 비과세되는 것부터 먼저 적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하고 고용증가세액공제 관련해서는 농특세 과세됩니다. 둘 다 과세가 되는데 사후관리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되는 것은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있죠. 추징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사유 없는 것부터 먼저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징사유가 있다라고 있을 때에는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리를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이 정도가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에 맞춰 갖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638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의료비, 교육비, 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개인조정에서 개인조정에서 보시면 공제감면에 성실지방세 두 번째 탭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해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관련되는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 관련되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계산이 되지만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 쪽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부양가족 정보 반영하시고요. 부양가족별로 우리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실손보험료 등록을 해주시면 하단 부분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우리 종합소득금액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종합소득금액이 아니고 원래는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육비 납입 증명서 쪽으로 가겠습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 교육비 관련되는 정보 등록하시면 세액공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육비 납입 증명서나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지급명세서는 참고사항으로 작성을 하고요. 실제 세액공제 적용하실 때에는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의료비하고 교육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반영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관련해서 반영하신 다음에 우리 세액공제 쪽으로 가게 되면 의료비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죠. 요거 불러오기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 통해서 반영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공제금액 불러오기에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 총급여액이 불려져 오죠. 그죠? 총급여액이 불려져 오는데 원래는 성실이니까 사업소득금액을 여러분들이 직접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반영을 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사업소득금액이 5,500이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2로 가면 상단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계산이 되어 있죠. 자, 요 내용을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셔갖고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8번 탭에 있는 부분에서 F7 세액공제 쪽에서 반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F6에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실 사업자를 선택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F7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소득공제 금액 관련되는 정보 불러오게 되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41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작성했죠. 이것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조정명세서에서 당기 세액공제 2월 부분에 들어가셔갖고 이 부분도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성실사업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47페이지에 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는 모든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이 다 적용이 되고 나면 세액공제 신청서는 그냥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세액 감면 신청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냥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